애 못 낳는 것 당장 꺼져. 아이 못 낳는 여자는 우리 집 귀신도 될 수 없어. 시어머니의 고함과 함께 속옷 차림의 며느리가 비 오는 밤 밖으로 내던져졌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돌렸고 철문은 그녀의 등 뒤에서 잔인하게 닫혔습니다. 그로부터 5년 후 같은 철문 앞에 다시 선 사람은 초라한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떡두꺼비 같은 아이의 손을 잡고 당당히 돌아온 그녀. 그리고 시어머니를 얼어붙게 만든 단 한마디. 이 아이 당신 아들 핏줄은 맞습니다. 하지만 당신 손자는 아닙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나가, 썩 꺼져. 어디서 성녀 주제에 밥을 축내. 콰르릉. 하늘이 찢어질 듯한 천둥 소리보다 시어머니 최말순의 고함이 더 날카롭게 고막을 찔렀다. 5년 전 11월 그날 밤은 유독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다. 어머니 잘못했어요. 제가 더 노력할게요. 제발. 이서연은 현관문 문지방을 붙잡고 매달렸다. 잠자리에 들려던 차에 날벼락처럼 끌려나온 탓에 걸친 것이라곤 잠옷뿐이었다. 노려? 흥? 병원에서 딱지 떼서 왔더라. 내 자궁이 밭이 말라서 씨를 못 품는다는데 무슨 노력이야. 최말수는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진단서를 구둣발로 지시겼다. 서연은 떨리는 눈으로 안방 문틈 사이 남편 박민호를 바라봤다. 민호 씨, 뭐라도 말 좀 해봐요. 우리 검사 다시 받아보자고 당신이 말 좀 해줘요. 하지만 박민호는 시선을 피하며 담배만 뻑뻑 피워댈 뿐이었다. 연애 시절 어머니가 너 힘들게 하면 내가 다 막아줄게라며 달콤하게 속삭이던 듬직한 남자는 그곳에 없었다. 그저 엄마 치마폭 뒤에 숨어버린 비겁한 배신자만 있을 뿐. 에이 퇴. 재수 없는 것. 우리 집 귀신 될 생각은 꿈에도 마라. 쾅. 무거운 철문이 닫혔다. 서연은 빗속에 버려졌다.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그녀는 아랫배를 감싸쥐었다. 다리 사이로 붉은 선혈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때는 몰랐다. 저 진단서가 조작된 것이라는 걸. 그리고 내 뱃속에 이미 그들이 그토록 원하던 생명이 자라고 있었다는 걸. 서연의 눈빛이 어둠 속에서 서늘하게 빛났다. 살아야 해. 반드시 살아서 보란듯이 짓밟아 줄 거야. 차가운 빗줄기가 그녀의 몸을 때렸다. 그리고 그 차가운 감각은 어느새 따뜻한 찻잔의 온기로 변해 있었다. 작가님? 이서연 작가님? 서연은 퍼뜩 상념에서 깨어났다. 눈앞에는 빗물 대신 김이 모락모락 나는 홍차와 존경 어린 눈빛을 보내는 출판사 편집장이 앉아 있었다. 아, 죄송해요. 잠시 딴 생각하느라. 괜찮습니다. 이번 강연 반응이 정말 뜨거워서요. 벌써 3쇄 찍어야 할 것 같습니다. 편집장의 들뜬 목소리에 서연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우아하게 미소 지었다. 감사해요. 독자분들이 제 이야기에 공감을 많이 해주신 덕분이죠. 공감이요? 절절하죠. 아이의 마음을 읽는 엄마의 대화법이라니. 특히 작가님 경험담이 녹아 있어서 더 진정성이 느껴진다고들 난리예요. 5년이 흘렀다. 지옥 같던 그 밤 이후 이서연은 죽어라 달렸다. 아이를 지키기 위해 닥치는 대로 일했고 밤을 새워 공부했다. 그 결과 그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아동심리 전문가이자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어 있었다. 그럼 다음 스케줄 때문에 먼저 일어날게요.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데이트가 있어서요. 아드님 만나러 가시나 봐요? 네. 유치원 끝나고 도우미 이모님이 백화점으로 데려오기로 했거든요.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매무새를 다듬었다.
짙은 네이비색 정장이 몸의 곡선을 세련되게 감쌌다. 일하느라 떨어져 있던 시간만큼 어서 달려가 아이를 안아주고 싶었다. S백화점 BVIP 라운지. 은은한 클래식 선율이 흐르는 이곳은 연회비만 수천만 원에 달하는 최상위 고객들의 안식처였다. 서연은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익숙한 얼굴을 찾았다. 엄마. 저만치서 도우미 이모님과 아이스크림을 먹던 아이가 벌떡 일어나 달려왔다. 5살 박준우. 아이는 아빠를 닮아 이목구비가 뚜렷했다. 훤칠한 키와 서글서글한 눈매. 5년 전 서연이 홀딱 반해서 결혼을 결심했던 박민호의 멀쩡했던 시절과 판박이었다. 준우야, 이모 말씀 잘 듣고 있었어? 응, 나 여기서 아이스크림 먹었어. 진짜 맛있다. 준우를 품에 안자 하루의 피로가 눈 녹듯 사라졌다. 이 아이가 없었다면 지금의 이서연도 없었으리라. 도우미 이모님을 먼저 보내고 서연이 준우의 입가에 묻은 아이스크림을 닦아주던 평화로운 순간이었다. 아니,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여기서 쓴 돈이 얼마인데 카드가 안 긁힌다고 난리야. 엄마, 제발 목소리 좀 낮춰요. 쪽팔리게 진짜. 갑자기 터져나온 고성에 라운지의 정적이 깨졌다. 익숙한, 너무나도 끔찍하게 익숙한 목소리. 서연의 손이 준우의 볼을 어루만지다 딱 멈췄다. 고개를 돌린 곳에는 촌스러운 꽃무늬 블라우스의 노파와 후줄근한 양복을 입은 남자가 직원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다. 최말순, 그리고 박민호였다. 서연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5년 전 서연에게 민호는 완벽한 왕자님이었다. 고아로 자란 서연에게 평생 너만의 가족이 되어주겠다며 눈물 흘리던 로맨티시스트. 그 다정함이 시어머니의 구박을 견디게 한 방패였다. 하지만 지금 저기 서 있는 남자는 어떤가. 배는 나오고 얼굴엔 개기름이 흐르고 짜증 가득한 저 표정. 그때의 다정함은 연기였고 멋진 외모는 탐욕과 무능함에 찌들어 형편없이 무너져 있었다. 내가 저런 껍데기한테 속아 인생을 걸었었다니. 서연의 입가에 싸늘한 비소가 걸렸다. 준우야, 잠깐만 앉아 있을래? 엄마가 아는 사람을 만난 것 같아서. 응, 알았어. 또각, 또각. 대리석 바닥을 울리는 구두 소리가 그들을 향했다. 어떤 것이 남의 싸움 구경을. 고개를 획 돌린 최말순의 입이 떡 벌어졌다. 옆에 있던 민호 역시 멍하니 서연을 바라봤다. 비에 젖은 생쥐꼴로 내쳐졌던 여자가 범접할 수 없는 귀부인이 되어 눈앞에 서 있었다. 서연이? 너 이서연 맞아? 민호가 더듬거렸다. 서연은 팔짱을 끼며 여유롭게 그들을 내려다보았다. 오랜만이네요. 두 분 꼴이 말이 아니시네. 왕자님 같던 우리 남편 얼굴이 왜 이렇게 흘러내렸을까? 서연의 도발에 민호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다. 그때였다. 낯선 분위기를 감지한 준우가 쪼르르 달려와 서연의 다리에 매달렸다. 엄마, 화장실 가고 싶어? 순간 박민호의 시선이 아이에게 꽂혔다. 자신을 꼭 닮은 아이. 그리고 서연의 성공한 배경. 민호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다. 그것은 잃어버린 자식을 찾은 아비의 눈빛이 아니었다. 다 망해가는 집안을 단번에 일으켜 세울 로또를 발견한 도박꾼의 눈빛이었다. 너 결혼했어? 저애 혹시? 민호가 침을 꿀꺽 삼키며 아이에게 손을 뻗으려 했다. 서연은 그 손을 거칠게 쳐냈다. 짝! 더러운 손 치워. 서연의 눈빛이 서슬 퍼렇게 빛났다. 꿈깨. 당신 아들 아니니까. 서연은 멍해진 두 사람을 뒤로하고 준우를 안은 채 뒤도 돌아보지 않고 라운지를 빠져나갔다. 남겨진 최말순과 박민호는
한동안 넋이 나간 듯 서 있었다. 그러다 퍼뜩 정신을 차린 최말순이 민호의 등짝을 후려쳤다. 아, 뭐하고 섰어? 가서 잡아. 내 핏줄이라잖아. 아, 아파. 이미 갔는데 어떡해. 어휴, 이 멍청한 것. 저것 옷 입은 거나 때깔이나 보통 잘 사는 게 아니야. 분명 어디서 한자리 하고 있을 거라고. 최말순의 눈이 탐욕스럽게 번들거렸다. 그녀는 서연이 마시던 찻잔 옆에 놓인 강연 팜플렛을 발견하고 낚아챘다. 아동심리 전문가 이서연 작가 초청 강연. 장소 이서연 심리상담센터. 흐흐, 여기 있었네. 심리상담? 작가? 최말순이 누런이를 드러내며 비릿하게 웃었다. 민호야, 차 대기시켜라. 내 손자 찾으러 가야지. 그리고 그녀의 시선이 팜플렛 속 서연의 화려한 프로필 사진에 꽂혔다. 위자료 땡길 준비도 하고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의 고요함. 악인들의 검은 그림자가 서연의 성을 향해 기어가고 있었다. 다음 날 오전 이서연 심리상담센터. 원장님, 저분들 막무가내라 도저히 막을 수가 없어요. 울상이 된 직원의 목소리 뒤로 와장창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서연은 지끈거리는 관자놀이를 눌렀다. CCTV 화면 속에는 로비의 화분을 걷어차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최말순과 직원들에게 삿대질하는 박민호가 보였다. 내 손자 내놔. 어디서 감히 핏줄을 숨겨? 서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경찰을 부를 수도 있었다. 접근 금지 신청을 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법적 절차는 시간이 걸리고 그 사이 저들이 유치원이나 집으로 찾아가 난동을 부린다면? 무엇보다 어젯밤 잠들기 전 준우가 했던 말이 가슴에 가시처럼 박혀 있었다. 엄마, 민준이는 주말에 아빠랑 낚시 갔대. 아빠가 엄청 큰 물고기 잡아줬대. 부러움이 가득 담긴 그 작은 목소리. 서연이 아무리 넘치는 사랑을 퍼부어줘도 아빠라는 존재에 대한 본능적인 호기심과 결핍은 어쩔 수 없었다. 서연은 주먹을 꽉 쥐었다. 그래, 5년이나 지났으니까.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지만 그래도 제 자식 앞에서는 다르지 않을까? 저들이 정말로 준우를 원한다면 어쩌면 준우에게도 아빠라는 울타리가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비록 남편으로는 최악이었지만 아빠로서는 노력하지 않을까? 그것이 엄마로서 서연이 품을 수 있는 마지막 아량이었다. 들여보내세요. 잠시 후 벌컥 문이 열리고 최말순과 민호가 들이닥쳤다. 이 독한 것, 내가 그러고도 애미냐? 시댁 식구들한테 애를 감춰? 최말순의 악다구니에도 서연은 차분하게 응대했다. 진정하세요. 숨긴 적 없습니다. 저 혼자 키우느라 바빴을 뿐이죠. 핑계는 당장 애 내놔. 우리 집으로 데려갈 거니까. 그건 안 됩니다. 아이가 놀라요. 서연은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그리고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식사 자리 한번 마련하죠. 뭐? 준우가 아빠를 궁금해해요. 당신들이 정말 준우를 가족으로 생각한다면 아이가 겁먹지 않게 천천히 다가와 주세요. 밥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얼굴부터 익히죠. 서연의 눈빛은 진심이었다. 비록 당신들을 경멸하지만 아이를 위해 기회를 주겠다는 엄마로서의 결단. 민호는 그 눈빛을 보고 흠칫 놀랐으나 이내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그래, 당연하지. 내가 누군데? 준우 아빠인데. 내가 아주 살살 녹여줄 테니까 걱정 마. 그 가벼운 대답이 불안했지만 서연은 애써 믿어보기로 했다. 부디 제발 이번만은 저 입방정이 진심이길 바랐다. 며칠 뒤 저녁 강남의 고급 한정식집 송연. 서연은 준우의 옷매무새를 다듬어주며
아이의 눈을 맞췄다. 준우야, 오늘 만나는 분들 기억하지? 할머니랑 아빠야. 응. 조금 목소리가 크고 투박하실 수도 있어. 그래도 준우 많이 보고 싶어서 오신 거니까 예쁘게 인사하자. 알았지? 서연은 준우의 긴장을 풀어주려 애써 밝게 웃었다. 준우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작은 손은 서연의 옷자락을 꽉 쥐고 있었다. 드르륵. 문이 열리고 최말순과 민호가 들어왔다. 어우야. 차 막혀 죽는 줄 알았다. 강남 바닥은 이래서 싫어. 최말순은 들어오자마자 불평을 쏟아내며 상석에 털썩 주저앉았다. 민호 역시 헐레벌떡 들어와 물부터 벌컥벌컥 들이켰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아빠, 안녕하세요. 준우가 배꼽 인사를 했다. 그 순간 서연은 기대했다. 아이고, 내 새끼하며 따뜻하게 안아주거나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다정하게 인사를 받아주는 모습을. 뭐냐? 즉, 사내 자식이 목소리가 왜 이리 기어들어가? 더 큰 소리로 해야지. 최말순의 첫마디는 타박이었다. 준우가 움찔하며 뒷걸음질 쳤다. 민호는 인사를 받는 둥 마는 둥 하며 메뉴판을 훑기 바빴다. 야, 여기 제일 비싼 거로 시켜라. 내가 사는 거지. 서연의 가슴 한구석이 서늘하게 식어갔다. 그래도 참았다. 낯설어서 그럴 거라고, 본심은 아닐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준우야, 아빠 옆에 앉을래? 민호가 뒤늦게 준우를 챙기는 신용을 했다. 준우야, 아빠 기억 안 나? 너 뱃속에 있을 때 아빠가 태교한다고 노래도 불러주고 그랬는데. 민호가 능글맞게 웃으며 준우의 볼을 꼬집었다. 서연은 찻잔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태교? 임신한 줄도 모르고 내쫓았던 사람이 5년 만에 나타나서 하는 말이 고작 거짓말이라니. 아이는 모른다 해도 서연의 가슴은 미어졌다. 그래도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침묵했다. 지금 사실을 따져 물어 분위기를 망치면 준우가 더 불안해할 테니까. 아빠가 노래 불러줬어요? 준우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다. 아빠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은 아이의 순수한 질문이었다. 민호는 뜨끔했는지 시선을 피하며 대충 얼버무렸다. 그럼 맨날 불러줬지. 그러니까 아빠랑 친하게 지내야 해. 알았지? 영혼 없는 대답. 아이의 눈빛이 실망감으로 살짝 흐려졌다. 서연은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피눈물을 삼켰다. 제발 조금만 더 진심으로 대해줘. 아이가 보고 있잖아. 본격적인 식사가 시작되었다. 최말수는 걸신 들린 사람처럼 젓가락을 놀렸다. 쩝쩝거리는 소리가 정갈한 가야금 소리를 덮어버릴 지경이었다. 야, 이거 맛있다. 민호야, 너도 먹어라. 최말수는 자신이 입에 넣고 빨던 젓가락으로 잡채를 집어 민호에게 주었다. 그러다 문득 준우를 보더니 젓가락을 휙 돌렸다. 아이고, 우리 장손도 먹어야지. 자, 아해라. 침이 번들거리는 젓가락 끝이 준우의 입술 앞까지 다가왔다. 준우는 평소 위생 교육을 철저히 받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할머니의 누런이와 입가에 묻은 양념을 보고 본능적인 거부감을 느꼈다. 저 배불러요. 안 먹을래요. 준우가 고개를 뒤로 뺐다. 그러자 최말순의 눈꼬리가 사납게 치켜 올라갔다. 뭐, 배가 불러? 할미가 주는데 피하는 거냐, 지금? 어머니, 애가 낯설어서 그래요. 그냥 접시에 놔주세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거들었다. 하지만 그게 오히려 불씨가 되었다. 이게 다 내가 유난을 떨어서 그래. 옛날엔 다 입으로 씹어서 먹여줬어. 그래야 정이 드는 거지. 어디서 배운 버르장머리야? 최말수는 기어이 쓰던 젓가락으로 준우의 밥그릇에 반찬을 털어 넣었다. 준우는 겁에 질려 밥그릇을 밀어냈다.
즐거워야 할 식사 자리가 살얼음판으로 변하고 있었다. 준우의 손이 작게 떨렸다. 아빠는 도와주지 않았다. 민호는 갈비찜을 뜯느라 정신이 없었다. 엄마가 옆에서 괜찮아라고 등을 쓸어주었지만 할머니의 번뜩이는 눈빛이 너무 무서웠다. 빨리 이 밥을 다 먹어야 집에 갈 수 있다. 준우는 급한 마음에 숟가락을 움직였다. 챙그랑 너무 서둘렀던 탓일까? 숟가락이 국그릇을 치면서 국물이 식탁 위로 튀었다. 앗! 준우가 얼음이 되었다. 평소 서연이라면 괜찮아, 닦으면 되라고 했을 작은 실수였다. 하지만 쾅! 최말순이 식탁을 내려쳤다. 그릇들이 요란하게 춤을 췄다. 아이고, 아까운 거, 눈을 어디다 달고 먹는 거니? 고함 소리가 룸을 쩌렁쩌렁 울렸다. 준우가 휙 숨을 삼켰다. 쯧쯧쯧. 봐라. 역시 압이 없는 티가 난다니까. 어미가 교육을 어떻게 시킨 거야? 응? 최말순의 눈이 서연을 쏘아보다 다시 준우를 향해 징그럽게 번들거렸다. 야, 박준우. 너 똑바로 들어라. 너는 뼈대 있는 우리 박씨 집안 4대 독자야. 어디 상놈의 자식들처럼 밥을 질질 흘려? 밥상머리 교육이 아주 엉망이네. 엉망이야. 준우는 4대 독자가 무슨 말인지 몰랐다. 다만 하나는 확실히 알았다. 자기가 실수를 해서 엄마가 욕을 먹고 있다. 할머니는 나를 미워한다. 그리고 아빠는 나를 보고 인상을 쓰고 있다. 아, 옷에 튀었잖아. 민호가 자기 셔츠 소매를 털며 짜증을 냈다. 아이가 놀라건 말건 자기 옷 버린 게 더 중요한 남자였다. 죄송합니다. 준우의 눈에서 닭똥 같은 눈물이 툭 떨어졌다. 아이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였다. 그 모습을 보는 서연의 가슴 속에서 참고 참았던 무언가가 툭 끊어졌다. 기대했던 내가 미쳤지. 저런 인간들에게서 일말의 부성애를 바란 내가 아이를 지옥에 밀어넣었구나. 그만하시죠. 서연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분노와 자책이 뒤섞인 떨림이었다. 밥알 몇 개 흘린 거로 싹수 타령의 집안 타령 아이가 겁먹어서 울잖아요. 울긴 왜 울어. 사내 자식이 칠칠치 못하게. 그리고 내가 없는 말 했냐? 시어머니가 가르치면 들어야지. 시어머니? 서연이 헛웃음을 터뜨렸다. 준우가 밥을 흘린 건 당신이 소리를 질러서 놀랐기 때문이에요. 5살 아이한테 예절 교육? 아니요, 이건 정서적 학대입니다. 서연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준우를 안아 올렸다. 아이는 서연의 목을 꽉 끌어안고 작게 떨고 있었다. 뜨거운 눈물이 서연의 목덜미를 적셨다. 준우야,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서연은 아이를 달래며 민호와 최말순을 노려보았다. 당신들 부모 자격은커녕 어른 자격도 없어. 다시는 내 아이 앞에서 교육 운운하지 마. 아, 너 지금 어딜 가? 밥도 다 안 먹고. 최말순이 소리쳤지만 서연은 핸드백에서 지폐 몇 장을 꺼내 식탁 위에 던졌다. 밥값입니다. 이거 가지고 떨어지세요. 다시는 연락하지 마십시오. 서연은 도망치듯 룸을 빠져나왔다. 뒤에서 저 싹퉁머리 없는 것, 내 손자 내놔 하는 악다구니가 들려왔지만 서연은 준우의 귀를 막아주며 빠르게 걸음을 옮겼다. 주차장으로 가는 길, 서연의 품에 안긴 준우가 흐느끼며 물었다. 엄마 할머니는 내가 싫대? 아빠는 나 안 좋아해? 그 물음이 서연의 심장을 후벼 팠다. 아니야, 준우야. 그 사람들이 나쁜 거야. 준우 잘못 없어. 그때 뒤에서 다급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서연아, 잠깐만. 박민호였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서연의 앞을 막아섰다.
그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함께 이대로 놓치면 돈줄이 끊긴다는 초조함이 서려 있었다. 비켜. 서연아, 내가 미안하다. 엄마가 알잖아. 옛날뿐이라 표현이 거칠어서 그래. 본심은 아니야. 본심? 셔츠에 국물 튀었다고 아이한테 인상 쓰는 게 내 본심이잖아. 서연의 일침에 민호가 말문이 막혔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가장 불쌍한 표정을 지어 보였다. 나도 당황해서 그랬어. 5년 만에 처음 보는 건데 나도 어색해서. 서연아, 한 번만 기회를 줘. 응? 민호는 준우에게 시선을 돌렸다. 준우야, 아빠가 미안해. 아빠가 아까는 너무 놀라서 그랬어. 할머니 때문에 무서웠지? 아빠가 다음엔 할머니 없이 우리 둘만 만나서 놀아줄게. 아빠가 로봇도 사주고 자동차도 태워줄게. 준우가 눈물 젖은 눈으로 민호를 힐끔 쳐다봤다. 할머니 없이 로봇. 그리고 아빠의 사과. 상처받은 아이의 마음은 연약했다. 아빠가 미안하다고 하니까 할머니만 없으면 괜찮지 않을까 하는 순진한 기대가 고개를 들었다. 서연은 그 흔들리는 눈빛을 읽었다. 거절해야 했다. 당장 끊어내야 했다. 하지만 민호가 던진 다음 카드가 서연을 붙잡았다. 서연아, 딱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만약 내가 둘이 만났을 때도 준우를 실망시키면 그때는 친권이고 양육권이고 다 포기하고 각서 쓸게. 법적으로 깨끗하게 물러나 줄게. 약속해. 친권 포기 각서. 서연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지금 강제로 끊어내면 저들은 평생 주위를 맴돌며 준우를 괴롭힐 것이다. 하지만 각서를 받는다면 법적으로 완벽하게 남남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준우가 아빠를 완전히 포기하지 못하고 있었다. 서연은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으로 하지만 차갑게 식은 머리로 계산을 끝냈다. 이것이 마지막이다. 아이가 아빠에 대한 미련을 스스로 버리거나 아니면 민호가 기적처럼 아빠 노릇을 하거나. 좋아. 서연이 낮게 음조렸다. 대신 조건이 있어. 내일 오후 3시간. 준우 몸에 GPS 달 거야. 그리고 서연은 민호의 눈을 똑바로 쏘아보았다. 만약 이번에도 아이 눈에서 눈물 나게 하면 그땐 각서고 뭐고 넌 사회에서 매장이야. 명심해. 민호가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다, 서연아. 내가 진짜 잘할게. 그의 비굴한 웃음 뒤로 애만 꼬시면 게임 끝이다라는 탐욕스러운 속내가 비쳤다. 서연은 준우를 안고 차에 올랐다. 백미러 속에서 손을 흔드는 민호의 모습이 보였다. 부디 제발. 내일은 내가 인간이길 바란다. 서연은 속으로 간절히 빌었지만 예감은 좋지 않았다.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다. 오후 2시. 약속 시간 정각이 되자 요란한 경적 소리가 울렸다. 빵, 빵. 서연이 준우의 손을 잡고 현관을 나서자 빌라 앞에는 눈이 시릴 정도로 새빨간 스포츠카 한 대가 서 있었다. 번호판을 보니 허자가 선명한 렌터카였다. 이야, 우리 아들. 아빠 차 어때? 죽이지? 운전석에서 내린 박민호가 선글라스를 벗으며 폼을 잡았다. 한껏 왁스를 바른 머리에 어디서 구했는지 모를 명품 로고가 대문짝만하게 박힌 티셔츠. 서연의 눈에는 그저 성공한 척하고 싶은 삼류 양아치로 보일 뿐이었다. 차 빌릴 돈은 있었나 보네. 빌리다니? 야, 이거 내 세컨드 카야. 준우 태워준다고 특별히 차고에서 꺼내온 거라고. 뻔한 거짓말. 서연은 대꾸할 가치도 못 느껴 무시했다. 그녀는 준우의 가방 끈을 고쳐 매주며 눈높이를 맞췄다. 준우야, 이 시계 절대 풀지 마. 알았지?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저기 빨간 버튼 누르고.
응, 엄마. 재미없거나 집에 오고 싶으면 바로 말해. 엄마가 데리러 갈게. 준우는 쭈뼛거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어제 아빠가 미안하다고 했던 말, 그리고 로봇 사준다는 약속 때문에 기대 반, 두려움 반인 눈치였다. 걱정 마라, 걱정 마. 내 아들 내가 챙기는데 무슨 위치 추적기까지 달고 난리야? 유나는 민호가 투덜거리며 준우를 조수석에 태웠다. 카시트도 없었다. 카시트 없으면 출발 안 해. 아, 진짜 까다롭네. 뒷좌석에 있어. 설치하면 될 거 아냐. 민호는 궁시렁거리며 뒷좌석에서 낡은 카시트 아마 렌터카 업체에서 대충 빌린 듯한을 꺼내 장착했다. 그 모습조차 어설펐다. 서연은 차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민호의 눈을 쏘아보았다. 3시간이야. 1분이라도 늦으면 바로 경찰 부를 거야. 알았다니까? 간다가. 우웅. 스포츠카가 굉음을 내며 출발했다. 서연은 멀어지는 착공 무늬를 보며 즉시 스마트폰을 꺼냈다. 화면 위에 파란 점, GPS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실수하지 마라, 박민호. 이게 내 마지막 기회니까. 오빠 달려. 으하하. 민호는 신이 나 있었다. 옆에 탄 아들 때문이 아니었다. 오랜만에 비싼 차 핸들을 잡으니 마치 자신이 다시 잘 나가던 시절로 돌아간 것 같은 착각에 취한 것이다. 준우야, 어때? 아빠 운전 솜씨 죽이지? 남자는 말이야, 스피드야, 스피드. 계기판 바늘이 시속 100km를 훌쩍 넘겼다. 준우는 겁에 질려 안전벨트를 두 손으로 꽉 쥐고 있었다. 아빠 너무 빨라요. 에이, 사내 자식이 겁은. 이 정도는 밟아줘야 차가 숨을 쉬지. 민호는 칼치기를 시도하며 앞서가던 경찰을 위협하듯 추월했다. 준우의 몸이 좌우로 휘청거렸다. 멀미가 날 것 같았지만 아빠가 기분 좋아 보여서 꾹 참았다. 아빠가 기분 좋으면 나한테도 잘해줄 거야. 하지만 그 기대는 30분도 채가지 못했다. 강변북로 진입로, 무리하게 끼어들기를 시도하던 민호의 차가 직진하던 검은색 세단과 부딪혔다. 쾅! 둔탁한 충격음과 함께 차체가 크게 흔들렸다. 준우의 몸이 앞으로 쏠렸다가 카시트 벨트에 턱 걸렸다. 으앙! 아, 진짜. 뭐야? 민호는 준우를 돌아보지도 않았다. 그는 씩씩거리며 핸들을 쾅 내려쳤다. 아, 눈을 어디다 달고 다녀. 민호는 차 문을 발로 차듯 열고 밖으로 뛰어나갔다. 준우는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울먹였다. 차 밖에서는 이미 고성이 오가고 있었다. 상대 차주도 만만치 않은 덩치의 사내였다. 당신이 갑자기 끼어들었잖아. 깜빡이도 안 켜고. 뭐, 끼어들어? 야, 이 차 얼마짜린 줄 알아? 내가 보험료 감당이나 할 수 있어? 이 사람이 진짜 어디서 목소리를 높여? 블랙박스까? 민호는 자기 과실이 뻔해서 더 크게 소리를 질렀다. 목소리 큰 놈이 이긴다는 저급한 신조 그대로였다. 준우는 차창 밖으로 아빠를 바라보았다. 아빠의 얼굴은 불그락푸르락했고 입에서는 침이 튀었다. 무서웠다. 로봇을 사준다던 다정한 아빠는 온데간데 없었다. 그때였다. 긴장했던 탓일까 아랫배가 찌르르 울렸다. 화장실이 급했다. 시간이 갈수록 요인은 거세졌다. 5분, 10분, 20분. 밖에서 민호는 상대방 멱살을 잡내 만회하며 싸우느라 여념이 없었다. 보험사 직원이 도착했지만 민호는 내 차 범퍼 다 나갔잖아. 이거 어떻게 보상할 거야? 라며 악을 쓰고 있었다. 준우는 다리를 비비꼬았다. 식은땀이 흘렀다. 아빠, 작게 불러봤지만 들릴 리 없었다.
준우는 용기를 내어 창문을 두드렸다. 똑똑. 민호는 쳐다보지도 않았다. 똑똑똑. 아빠. 그제야 민호가 짜증 가득한 얼굴로 획 돌아봤다. 그는 창문을 내리지도 않고 유리창 너머로 소리쳤다. 가만히 있어. 어른들 이야기하는 거 안 보여? 민호는 다시 고개를 돌려 상대 차주에게 삿대질을 해댔다. 준우는 울음이 터질 것 같았다. 배가 아팠다. 참을 수가 없었다. 아빠 쉬 마려워요, 제발. 준우가 다시 창문을 두드렸다. 이번에는 좀 더 다급하게. 민호가 신경질적으로 차 문을 벌컥 열었다. 아, 왜 자꾸 불러? 아, 아빠 화장실 쉬 마려워요. 아, 지금 사고 나서 차 박살 난 거 안 보여? 분위기 파악 안 돼? 좀 참아. 못 참겠어요. 기다리라고 했지. 아빠 지금 바쁘다고. 습, 조용히 안 해? 쾅. 민호는 문을 다시 닫아버렸다. 준우는 멍하니 닫힌 문을 바라보았다. 아빠는 내가 아픈 것보다 차가 부서진 게 더 중요한가 봐. 아빠는 내가 급한 것보다 저 아저씨랑 싸우는 게 더 재미있나 봐. 서러움이 밀려왔다. 그리고 그 순간 한계가 찾아왔다. 참으려고 괄약근에 힘을 주었지만 댐이 무너지듯 뜨거운 액체가 흘러나왔다. 아, 축축하고 따뜻한 기운이 바지를 적시고 엉덩이를 타고 흘러 가죽 시트로 스며들었다. 준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유치원에서도 한 번도 실수한 적 없었는데, 5살 형아 되고 나서는 오줌 싼 적 없었는데, 지린내가 좁은 차 안에 퍼졌다. 준우는 수치심에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다. 눈물이 뚝뚝 떨어져 젖은 바지 위로 떨어졌다. 나는 더러운 아이야. 나는 바보야. 잠시 후 상황이 정리되었는지 민호가 씩씩거리며 돌아왔다. 아오, 재수 없는 것. 운전 더럽게 못하네. 민호가 운전석 문을 열고 탔다. 그리고 곧장 코를 킁킁거렸다. 이게 무슨 냄새야? 민호가 뒤를 돌아보았다. 준우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바들바들 떨고 있었다. 그리고 준우의 엉덩이 밑 고급 가죽 시트가 축축하게 젖어 있는 게 보였다. 너. 민호의 비명이 차 안에 울렸다. 돌아오는 차 안은 지옥이었다. 민호는 창문을 활짝 열고 달렸다. 11월의 찬 바람이 젖은 바지를 입은 준우의 다리를 칼날처럼 때렸다. 준우는 추위와 수치심에 몸을 웅크렸다. 이가 딱딱 부딪혔다. 민호는 운전 내내 씩씩거리며 중얼거렸다. 아오, 똥차가 들이박질 않나. 애가 차에 오줌을 싸질 않나. 되는 일이 없어. 그리고 창문을 올리고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다. 친구인 듯했다. 스피커폰은 아니었지만 고요한 차 안이라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렸다. 야, 나다. 아, 말도 마라. 사고 났다. 아니, 사고는 대충 처리했는데 차 시트 다 버렸어. 왜긴 왜야. 애가 오줌을 지려서 그렇지. 반납할 때 이거 문제되겠지. 준우는 귀를 막고 싶었다. 하지만 아빠의 목소리는 귓속을 파고들었다. 아니, 내 말이 그 말이다. 야, 5살이나 됐는데 아직도 오줌 못 가리는 게 말이 되냐? 냄새. 찝찝해 죽겠네, 진짜. 준우의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5살이나 됐는데 오줌 못 가리는 애. 냄새나는 애. 아빠는 준우가 듣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아니 오히려 들으라는 듯이 큰 소리로 떠들었다. 서연이 걔는 집에서 애 교육 안 시키고 뭐 했대? 똑똑한 척은 혼자 다 하더니 애를 아주 등신으로 키워놨네. 아오, 세탁비가 더 나오겠다. 재수옴 붙었어. 뚝. 전화가 끊겼다. 민호는 백미러로 준우를 힐끔 보더니 혀를 찼다. 즉,
냄새나니까 내릴 때까지 가만히 있어. 시트 더 묻히지 말고. 준우는 입술을 꽉 깨물었다. 피가 맺혔다. 아빠가 나를 재수 없다고 했다. 냄새난다고 했다. 엄마 흉을 봤다. 준우의 마음속에 있던 아빠라는 이름의 작은 촛불이 훅 하고 꺼져버렸다. 남은 것은 싸늘한 죄와 씻을 수 없는 자기 혐오뿐이었다. 약속한 3시간이 되기 5분 전, 서연은 빌라 주차장에 나와 있었다. GPS상으로 차가 거의 도착해 있었다. 그런데 차가 움직이는 경로가 이상했다. 오는 내내 과속과 급정거를 반복하고 있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불길한 예감. 서연의 심장이 쿵쿵 뛰었다. 잠시 후 굉음과 함께 빨간 스포츠카가 주차장에 미끄러지듯 들어왔다. 끽. 거친 브레이크 소리. 차가 멈추자마자 운전석 문이 열리고 민호가 내렸다. 그의 표정은 잔뜩 구겨져 있었다. 아, 이서연, 빨리 애 데려가. 서연은 직감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그녀는 뒷좌석 문을 벌컥 열었다. 준우야. 그리고 보았다. 젖은 바지를 입고 웅크린 채 오들오들 떨고 있는 작은 아이를. 아이의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다. 차 안에는 지린내가 진동했다. 준우야. 서연의 눈동자가 지진이 난 듯 흔들렸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손을 뻗어 축축하게 젖은 아이를 와락 끌어안았다. 엄마 엄마. 괜찮아. 괜찮아, 준우야. 엄마 왔어. 준우는 서연의 목을 끌어안고 자지러지게 울기 시작했다. 그 울음소리가 어찌나 서러운지 듣는 사람의 애간장이 녹을 정도였다. 서연은 겉옷을 벗어 젖은 아이 몸에 둘렀다. 자신의 옷이 젖는 것 따위는 신경 쓰지 않았다. 아이의 차가운 몸을 녹이기 위해 더 세게 안아주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돌려 박민호를 바라보았다. 서연의 눈에 핏발이 섰다. 그건 이성이 끊어지는 소리였다. 설명해. 서연의 목소리는 지옥에서 올라온 듯 낮고 섬뜩했다. 하지만 민호는 분위기 파악을 못한 채 억울하다는 듯 제 할 말만 쏟아냈다. 설명은 무슨. 야, 내가 피해자야. 운전하는데 얘가 갑자기 오줌을 싸는 바람에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가죽 시트에 냄새 배어서 이거 특수 세탁 맡겨야 해. 뭐? 그리고 너네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5살짜리가 오줌도 못 가려? 너 일부러 나 엿먹이려고 애 화장실도 안 보내고 태웠지? 와, 진짜 독하네 이거. 민호는 적반하장으로 나왔다. 자신의 방임과 학대를 아이와 엄마 탓으로 돌리는 전형적인 가스라이팅. 서연은 준우를 아는 채 천천히 일어섰다. 화장실 가고 싶다고 했을 거야. 뭐? 준우는 돌 지난 뒤부터 기저귀 뗐어. 한 번도 실수한 적 없는 아이야. 그런 아이가 옷에 실수를 할 정도면 몇 번이고 말했을 거야. 급하다고. 세워달라고. 서연이 한 걸음 다가갔다. 민호가 흠칫하며 뒷걸음질 쳤다. 너 아이가 말할 때 뭐 했어? 아니, 사고가 나서 수습하느라 바빴지. 애가 좀 참을성을 길러야지. 그걸 못 참아서 싸지르냐? 사고? 차 껍데기 긁힌 게 애 방광 터지는 것보다 중요했어? 이 차가 얼마짜린데? 자. 명쾌한 파열음이 주차장에 울려 퍼졌다. 민호의 고개가 획 돌아갔다. 뺨에는 붉은 손자국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이게 미쳤나? 닥쳐. 서연의 서슬 퍼런 기세에 민호가 입을 다물었다. 잘 들어. 내 아이 5살이나 먹고 오줌 못 가리는 등신 아니야. 서연은 민호가 통화할 때 했던 말을 그대로 돌려주었다. 민호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다. 너 그거 어떻게 해? 준우가 차고 있는 시계
통화 기능만 있는 줄 알았니? 녹음도 돼. 사실 녹음 기능은 켜두지 않았지만 서연은 짐작으로 내뱉었다. 하지만 민호의 반응을 보니 정답인 모양이었다. 내가 차 안에서 짓거린 그 말들, 아이한테 쏟아낸 그 폭언들, 하나도 안 빼놓고 다 저장됐어. 무슨, 세탁비? 좋아. 청구해. 난 너한테 아동학대 및 정서적 방임으로 위자료 청구할 거니까. 어디 렌터카 시트 값이랑 내 아들 눈물 값이랑 비교 한번 해보자고. 서연은 준우를 고쳐 안으며 마지막 선고를 내렸다. 각서 준비해. 기회는 끝났어. 쾅! 서연이 발로 차 문을 닫아버리듯 두 사람의 관계에도 완벽한 사형 선고가 내려졌다. 민호는 얼얼한 뺨을 감싸 쥔 채 멍하니 서연의 뒷모습을 바라볼 뿐이었다. 하지만 서연은 알고 있었다. 이 바닥 없는 인간들이 여기서 순순히 물러날 리 없다는 것을. 궁지에 몰린 쥐는 고양이를 물기 마련이다. 그리고 그 무는 방식은 상상보다 더 치졸하고 더러울 것이라는 사실을. 뭐, 접근 금지. 이것이 진짜 돌았나? 최말순이 밥상을 엎을 듯이 소리를 질렀다. 낡은 빌라 거실 바닥에 법원에서 날아온 등기 우편물이 나뒹굴었다.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서. 신청인은 이서연, 피신청인은 최말순과 박민호였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이거 어차피 판결 나려면 시간 좀 걸려요. 진정하게 생겼냐, 지금. 내일이 내 아버지 제사 겸 집안 어르신들 다 모이는 날인데 내가 큰 소리를 얼마나 쳤는데 4대 독자 찾았다고 이제 우리 집안 다시 일어선다고 동네방네 소문을 다 냈단 말이다. 최말수는 가슴을 퍽퍽 쳤다. 그녀에게 손자 준우는 단순한 핏줄이 아니었다. 망해가는 집안의 위신을 세워주고 부자인 며느리에게서 양육비 명목으로 돈을 뜯어낼 수 있는 유일한 인질이자 트로피였다. 민호야, 방법이 없다. 최말순의 눈이 뱀처럼 번들거렸다. 우리가 데려오자. 서연이가 가만히 있을까? 어제 보니까 눈이 완전히 뒤집혔던데. 지가 어쩔 거야? 우리가 핏줄인데. 그리고 내일 친척들 다 모인 자리에서 애 딱 보여주고 애가 할미랑 살고 싶어 한다고 못 박아버리면 끝이야. 걔도 남들 눈이 있는데 어쩌겠어? 무식해서 용감했다. 그들에게 법은 멀고 욕망은 가까웠다. 민호 역시 침을 꿀꺽 삼켰다. 어제 차 사고 때문에 서연에게 뺨을 맞고 자존심이 구겨질 대로 구겨진 상태였다. 이대로 물러나면 위자료는커녕 개망신만 당할 게 뻔했다. 그래. 까짓 거 내 아들 내가 데려오는데 누가 뭐라 그래. 그들은 몰랐다. 지금 자신들이 꾸미는 일이 가족의 재결합이 아니라 미성년자 약취 유인, 즉 명백한 납치라는 사실을. 다음 날 오후 1시 H 유치원 앞 최말순과 민호는 서연의 차가 보이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유치원 안으로 들어갔다. 누구시죠? 젊은 선생님이 경계하는 눈빛으로 물었다. 최말순은 세상 인자한 할머니의 가면을 쓰고 억지 미소를 지었다. 아이고, 선생님 고생이 많네. 나 준우 할미야. 우리 준우 데리러 왔어. 아, 준우 할머니세요? 그런데 어머님께 연락 못 받았는데요. 아휴, 그 어미가 지금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전화를 못 받아요. 집안에 큰 제사가 있어서 내가 급하게 왔지. 준우야, 할미 왔다. 최말순이 막무가내로 교실 안을 기웃거렸다. 구석에서 블록 놀이를 하던 준우가 고개를 들었다. 할머니와 아빠를 본 순간 준우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어제 차 안에서의 공포, 냄새난다고 욕하던 아빠, 소리 지르던 할머니, 트라우마가 되살아났다.
싫어. 준우가 뒷걸음질 쳤다. 선생님이 이상한 낌새를 채고 앞을 막아섰다. 저기 할머니. 준우가 가기 싫어하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어머님 확인 없이는 하원 못 시킵니다. 그러자 최말순의 표정이 순식간에 돌변했다. 어디서 젊은 게 깐깐하게 굴어? 내가 내 새끼 데려가겠다는데 내가 뭔데 막아? 우리가 유괴범이야? 여기 애 아빠도 왔잖아. 아니, 그래도 규정상. 규정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야, 민호야. 애 데리고 나와. 최말순이 선생님을 몸으로 밀치며 고함을 질렀다. 그 틈을 타 민호가 교실로 쑥 들어가 준우의 팔을 낚아챘다. 준우야, 가자.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싫어. 엄마. 준우가 발버둥 쳤지만 건장한 성인 남자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다. 민호는 우는 아이를 짐짝처럼 들쳐안고 밖으로 뛰어나갔다. 어머, 거기 서세요.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선생님의 다급한 외침을 뒤로하고 그들은 렌터카 뒷좌석에 준우를 던져넣고 엑셀을 밟았다. 납치였다. 오로지 자신들의 과시욕을 채우기 위한 짐승보다 못한 납치. 경기도 외곽의 낡은 기와집. 박씨 집안의 제사 겸 친척 모임이 한창이었다. 기름 냄새와 향 냄새가 뒤섞인 매캐한 공기, 술에 취해 불쾌해진 어르신들의 목소리가 마당을 울렸다. 아이고, 말순이 왔는가. 형님, 오셨어요? 최말순이 대문을 들어서며 어깨를 펴고 위풍당당하게 걸어 들어왔다. 그 뒤로 민호가 준우의 손목을 꽉 쥔 채 끌고 들어왔다. 자자, 다들 주목. 인사들 해. 이게 바로 우리 민호 아들, 내 귀한 손자 박준우야. 좌중의 시선이 준우에게 꽂혔다. 하지만 주인공인 준우의 상태는 말이 아니었다. 어제의 충격으로 밤새 악몽에 시달린 데다 강제로 끌려오는 과정에서 공포에 질려 열이 펄펄 끓고 있었다. 식은땀이 비 오듯 흘렀고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다. 어이구, 녀석 참 잘생겼네. 민호 어릴 때랑 똑같구만. 그럼 누구 씨인데? 우리 집안 4대 독자야. 4대 독자? 최말수는 신이 나서 떠들어댔다. 준우가 아파서 휘청거리는 건 안중에도 없었다. 그녀에게 준우는 살아있는 아이가 아니라 친척들에게 우리 집안 안 망했다고 시위하기 위한 트로피일 뿐이었다. 준우야, 인사드려야지. 큰할아버지다. 민호가 준우의 등짝을 퍽 쳤다. 준우는 머리가 핑핑 돌았다. 눈앞에 어른들이 괴물처럼 일그러져 보였다. 엄마 보고 싶어? 이 자식이 어디서 질질 짜? 뚝 그쳐? 민호가 작은 목소리로 으름장을 놓았다. 준우는 억지로 울음을 삼켰다. 하지만 몸이 너무 아팠다. 속이 울렁거렸다. 결국 참지 못한 준우가 마당 한복판에서 구토를 했다. 아침에 억지로 먹은 우유가 바닥에 쏟아졌다. 순식간에 분위기가 싸해졌다. 에잉, 이게 뭐야? 밥맛 떨어지게. 친척 중 누군가가 혀를 찼다. 그러자 최말순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다. 감히 내 자랑거리인 손자가 내 체면을 구기다니. 걱정보다 분노가 앞섰다. 아니, 사내 자식이 왜 이렇게 칠칠치 못해? 멀쩡하다가 왜 토를 하고 난리야? 최말순이 준우의 등짝을 찰싹 때렸다. 아픈 아이를 달래기는커녕 매질을 했다. 서연이 그것이 애를 아주 등신을 만들어놨네. 야, 박준우. 똑바로 안 서? 할미 망신시킬 거야? 흑흑. 울지 마. 어디서 재수없게 울어. 민호 역시 옆에서 거들었다. 그는 수건으로 준우의 입을 거칠게 닦아내며 인상을 구겼다. 아, 진짜 가지가지한다. 너 때문에 아빠가 큰아빠한테 인사도 못하잖아.
준우는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무릎에 얼굴을 파묻었다. 여기는 지옥이었다. 엄마의 품처럼 따뜻한 곳은 없었다. 이 사람들은 가족이 아니었다. 그냥 무서운 아저씨와 할머니일 뿐이었다. 엄마 무서워. 그 시각 서연의 검은색 세단이 도로를 집어삼킬 듯 질주하고 있었다. 조수석에는 강 변호사가, 뒤따르는 순찰차에는 경찰들이 타고 있었다. 이서연 씨, 진정하십시오. 거의 다 왔습니다. 지금 진정하게 생겼어요? 아이 위치가 산속에서 멈췄다고요. 서연의 손이 핸들을 꽉 쥐어 하얗게 질려 있었다. 유치원 선생님의 전화를 받고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다. 납치라니. 그것도 아픈 기억이 채 가시기도 전에. 서연은 스마트폰 위치 추적 앱을 힐끔거렸다. 박민호 본가. 저 썩어 빠진 인간들의 소굴에 내 아이가 있다. 준우야,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다 죽여버릴 거니까. 기익. 서연의 차가 낡은 기와집 대문 앞에 급정거했다. 흙먼지가 뿌옇게 피어올랐다. 자자, 애가 속이 좀 안 좋은가 본데 신경 쓰지 말고 술이나 드십시다. 민호가 분위기를 띄우려 건배 제의를 하던 찰나였다. 쾅! 낡은 대문이 부서질 듯 열리며 굉음이 울렸다. 술잔을 들고 있던 친척들이 일제히 대문 쪽을 바라보았다. 그곳에 이서연이 서 있었다. 흐트러짐 없는 정장 차림 하지만 눈빛만은 당장이라도 살인을 저질러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살기가 등등했다. 그녀의 뒤로 제복을 입은 경찰관들이 들이닥쳤다. 뭐야? 경찰? 술판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최말순이 입을 딱 벌리고 일어섰다. 이서연이 너,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행패야. 어른들 계시는데 경찰까지 달고 와? 서연은 대꾸조차 하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마당 구석, 토사물 옆에 쭈그리고 앉아 떨고 있는 작은 생명체에게 고정되었다. 준우야. 서연이 비명처럼 아이의 이름을 부르며 달려갔다. 준우가 고개를 들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 초점 없는 눈동자. 엄마. 서연은 무릎을 꿇고 아이를 와락 끌어안았다. 아이의 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웠다. 세상에 열이 이렇게 나는데. 서연의 눈에서 피눈물이 솟구쳤다. 그녀는 아이를 품에 안고 천천히 일어섰다. 그리고 싸늘하게 굳은 얼굴로 최말순과 민호를 노려보았다. 당신들 인간 아니야. 서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마당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애가 이렇게 아픈데 열이 펄펄 끓는데 병원은 안 데려가고 여기서 술판을 벌여? 당신들이 그러고도 사람이야? 아니, 애가 갑자기 토한 걸 어쩌라고. 그리고 내 손자 내가 데려왔는데 유괴는 무슨 놈의 유괴. 민호가 억지를 부리며 다가오려 했다. 그러자 옆에 있던 경찰관이 민호의 앞을 막아섰다. 박민호 씨, 이서연 씨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를 무단으로 데려가셨죠? 이는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아이 상태를 보니 아동 학대 혐의도 추가될 수 있습니다. 경찰서로 같이 가시죠. 뭐요? 내가 아빠라고. 아빠가 아들 데려온 게 무슨 죄야. 민호가 발악했지만 강 변호사가 차갑게 끼어들었다. 법적으로 친권자라 해도 양육자의 의사에 반해 아이를 강제로 탈취하면 범죄입니다. 게다가 접근 금지 신청이 접수된 상태에서 이런 짓을 벌이셨으니 가중처벌 피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시끄러워. 다 필요 없어. 최말순이 씩씩거리며 달려들었다. 그녀는 서연의 팔을 잡고 늘어졌다. 내놔. 내 손자야. 우리 집안 핏줄이라고. 내가 뭔데 뺏어가. 최말순의 손톱이 서연의 팔을 핥히었다. 하지만 서연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품에 안긴 준우가 고개를 들었다. 준우는 퉁퉁 부은 눈으로 할머니를 그리고 아빠를 바라보았다. 3번의 만남. 밥상머리에서의 고함, 차 안에서의 모욕, 그리고 오늘의 강제 납치와 매질. 어린 준우의 마음속에서 가족이라는 껍데기가 완전히 박살났다. 싫어. 준우의 작은 입술이 열렸다. 뭐? 최말순이 멈칫했다. 준우는 서연의 목을 더 꽉 끌어안으며 있는 힘껏 소리쳤다. 싫어. 할머니 싫어. 저리 가. 아저씨도 싫어. 우리 엄마 괴롭히지 마. 아저씨. 준우의 입에서 나온 호칭은 아빠가 아니었다. 그 한마디에 민호의 표정이 멍청하게 일그러졌다. 친척들 사이에서 저게 무슨 망신이야. 애가 아비를 아저씨라네 하는 수군거림이 퍼져나갔다. 서연은 준우의 등을 토닥이며 차갑게 선언했다. 들었지? 이 아이한테 당신들은 가족이 아니야. 그냥 유괴범일 뿐이지. 경찰관님 현행범입니다. 연행해 주세요. 그리고 저는 당장 아이 데리고 병원부터 가겠습니다. 합의는 절대 없습니다. 서연은 멍하니 서 있는 두 사람을 벌레 보듯 쳐다본 뒤 뒤돌아섰다. 안 돼. 못 가. 내 사대 독자. 최말순이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다. 민호는 경찰관에게 팔이 꺾인 채 이거 놔. 이거 놓으라고 소리를 질렀다. 가장 화려하게 손자를 자랑하려던 잔칫날은 그들의 추악한 민낯이 까발려지는 장례식장이 되었다. 서연은 품에 안긴 뜨거운 아이의 체온을 느끼며 대문을 나섰다. 이제 남은 건 저들을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완벽하게 매장하는 일뿐이었다. 3번의 기회는 끝났다. 이제부터는 자비 없는 심판의 시간이다. 이거 나? 이거 안 나? 내가 내 손자 보겠다는데 그게 무슨 죄야? 대한민국에 이런 법이 어디 있어? 경찰서 조사실 복도가 최말순의 악다구니로 쩌렁쩌렁 울렸다. 그녀는 여경 2명에게 양팔이 붙들린 채로도 발길질을 해대고 있었다. 그 옆에서 박민호는 잔뜩 웅크린 채 손톱만 물어뜯고 있었다. 조용히 하세요. 여기 관공서입니다. 관공서고 나발이고. 억울해서 그래. 억울해서. 우리가 애를 때렸어. 굶겼어? 그냥 집안 잔치에 데려가서 자랑 좀 한 게 다라고. 최말순의 적반하장에 지나가던 형사들도 혀를 찼다. 그때 또각또각 차분한 구두 굽소리가 복도의 소음을 갈랐다. 이서연이었다. 그녀의 뒤로 강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든 채 묵직하게 따르고 있었다. 서연아, 너 잘 왔다. 내가 말 좀 해봐. 우리가 유괴범이라니 이게 말이 되냐? 민호가 구세주라도 만난 듯 벌떡 일어나 달려들었다. 하지만 강 변호사가 민호의 앞을 단단히 막아섰다. 피의자분들 접근하지 마십시오. 뭐? 피의자? 야, 강 변호사. 너 나 알잖아. 내가 준우 아빠야. 아빠가 아들 데려간 게 무슨 죄냐고. 민호가 억지를 부렸지만 강 변호사는 냉소적인 표정으로 안경을 추어 올렸다. 착각이 심하시군요. 당신은 아직 법적으로 아이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타인입니다. 인지 청구도 친자 확인도 안 된 상태에서 아이를 강제로 끌고 갔으니 이건 명백한 미성년자 약취 유인이증 납치입니다. 타인? 네. 당신은 지금 그냥 유괴범일 뿐입니다. 서연은 싸늘한 눈으로 넋이 나간 두 사람을 훑쳤다. 제사상 앞에서의 위풍당당함은 온데간데 없고 법의 심판대 앞에서 때를 쓰는 늙은 짐승들일 뿐이었다. 억울하시다? 서연이 낮게 물었다. 그래, 억울하지. 애가 좀 토하고 아팠던 건 차 타서 멀미한 거야. 그걸 가지고 무슨 학대니 뭐니. 민호가 변명하려 들자
서연은 핸드백에서 검은색 USB 하나를 꺼내 조사관 책상 위에 올려두었다. 형사님, 이거 추가 증거 자료입니다. 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복사본이에요. 민호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뭐? 블랙박스? 아, 내가 그걸 어떻게 해? 기억 안 나? 너 그날 마당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잖아. 내가 몰던 그 렌터카 범행 도구로 현장에서 경찰에 압수된 거 몰랐어? 서연이 비소를 흘리며 말을 이었다. 내가 경찰서로 끌려올 때 내 차는 증거물 보관소로 갔어. 강 변호사님이 혹시나 해서 영장 청구해서 까봤는데 아주 가관이더구나. 민호의 얼굴이 흙빛이 되었다. 차를 반납할 생각은커녕 체포되느라 차 안에 무엇이 남았는지조차 까맣게 잊고 있었던 것이다. 서연의 눈짓에 강 변호사가 노트북을 열어 파일을 재생했다. 치익. 스피커에서 잡음 섞인 그러나 너무나 명확한 민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아니, 내 말이 그 말이다. 야, 5살이나 먹고 아직도 오줌 못 가리는 게 말이 되냐? 냄새. 찝찝해 죽겠네, 진짜. 서연이 걔는 집에서 애 교육 안 시키고 뭐 했대? 애를 아주 등신으로 키워놨네. 정막이 감돌았다. 민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다 못해 투명해졌다. 이건 곧이어 영상이 재생되었다. 고급 한정식집 CCTV 속 밥을 흘린 아이에게 식탁을 내리치며 소리 지르는 최말순의 모습. 유치원 선생님을 밀치고 아이를 짐짝처럼 끌고 가는 모습. 모든 것이 명백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폭력이었다. 이래도 억울합니까? 서연의 차가운 일갈에 최말수는 입을 벙긋거렸지만 민호는 고개를 푹 숙였다.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은 없었다. 계절이 바뀌어 찬 바람이 불기 시작할 무렵 가정법원의 최종 판결이 내려졌다. 결과는 서연의 완벽한 승리였다. 판사는 피고 박민호와 최말순의 행위를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 및 유기방임으로 규정했다. 특히 아이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데려간 점납치, 아이의 건강 상태가 악화되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한 점이 결정적이었다. 주문. 피고 박민호의 친생자인지 청구를 기각한다. 친권 및 양육권 주장 불가. 피고들은 사건 본인 박준우 및 원고 이서연의 주거지, 직장, 학교 반경 100m 이내에 접근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하라. 탕. 판사 봉소리가 법정을 울렸다. 그것은 그들과 준우의 인연을 끊어내는 단호한 칼질 소리였다. 말도 안 돼. 내 손자인데. 내 핏줄인데. 최말순이 법정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다. 하지만 법정 경위들은 가차없이 그녀를 밖으로 끌어냈다. 민호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허공만 응시했다. 빚더미에 앉은 그에게 5천만 원이라는 위자료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서연은 그 아수라장을 뒤로하고 유유히 법정을 빠져나왔다. 법원 정문을 나서자 맑은 가을 햇살이 쏟아졌다. 이제 정말 끝이었다. 하지만 끈질긴 악연은 쉽게 떨어지지 않았다. 며칠 뒤 서연이 사는 고급주택 단지의 거대한 철문 앞. 최말순과 민호가 진을 치고 있었다.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졌지만 그들은 마지막 발악으로 서연을 기다리고 있었다. 서연아, 제발 문 좀 열어다오. 이서연, 나오라고 그래. 내 손자 얼굴 한 번만 보자. 경비원들이 제지했지만 막무가내였다. 그때 육중한 철문이 스르르 열리고 서연의 검은색 세단이 천천히 미끄러져 나왔다. 차창이 내려가고 선글라스를 낀 서연의 얼굴이 보였다. 뒷좌석에는 준우가 타고 있었지만
짙은 썬팅 때문에 밖에서는 보이지 않았다. 어이구, 서연아. 내 며느리. 최말순이 차 앞으로 달려들었다. 서연은 차를 세우고 내렸다. 그녀는 준우가 보지 못하게 차 쪽을 등지고 섰다. 접근 금지 명령. 잊으셨나요? 경찰 부를까요? 아니, 아니다. 서연아, 우리가 잘못했다. 응? 판결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 우리끼리 합의하면 되잖아. 내가 다시는 소리 안 지를게. 민호도 반성하고 있어. 최말순이 서연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서연은 혐오스럽다는 듯 피했다. 민호가 비굴한 표정으로 다가왔다. 서연아, 그래도 애한테 아빠는 있어야지. 핏줄이 어디 가냐? 응? 내가 각서 쓸게. 돈 달라는 소리 안 할게. 그냥 준우 얼굴만 좀 보게 해줘. 끝까지 핏줄 타령이었다. 서연은 헛웃음을 흘렸다. 그녀는 조수석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다. 받으세요. 툭. 봉투가 최말순의 발치에 떨어졌다. 최말순이 허겁지겁 봉투를 뜯었다. 안에서 나온 것은 유전자 검사 결과지였다. 박민호 박준우 친자관계 성립 99.9%. 이거 봐라. 맞잖아. 내 핏줄 맞잖아. 근데 왜 못 보게 해? 최말순이 결과지를 흔들며 환호했다. 마치 면죄부라도 얻은 듯 기세가 등등해졌다. 민호의 얼굴에도 화색이 돌았다. 서연은 선글라스를 벗고 그들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 눈빛에는 일말의 감정도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서늘한 멸시뿐. 보시다시피 생물학적 핏줄은 맞아요. 서연의 차분한 목소리가 그들의 환호성을 잠재웠다. 그런데 어쩌죠? 준우가 당신들만 보면 경기를 일으키네요. 밤마다 악몽을 꾸고 할머니랑 아저씨가 잡아가는 꿈을 꿔서 울면서 깨요. 당신들이 그토록 외치던 핏줄이 당신들을 끔찍하게 혐오합니다. 내 아들에게 아빠와 할머니는 죽었습니다. 서연의 선고에 최말순과 민호는 얼어붙었다. 이 종이 쪼가리는 당신들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이에요. 평생 그걸 보면서 후회하세요. 내 욕심 때문에, 내 무식함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을 제 발로 차버렸다는 걸. 서연은 다시 차에 올랐다. 다시는 내 눈앞에 띄지 마세요. 그땐 정말 사회에서 매장시켜 드릴 테니까. 지잉. 육중한 철제 대문이 닫히기 시작했다. 서연의 차는 이미 언덕 위로 사라지고 없었다. 남겨진 것은 흙바닥에 떨어진 유전자 검사지뿐이었다. 최말순은 닫히는 문을 보며 바닥을 쳤다. 아이고, 내 손자. 떡두꺼비 같은 내 손자. 저 독한 것이 내 손자를 뺏어가네. 통곡 소리가 허공에 흩어졌다. 그러자 옆에 서 있던 민호가 신경질적으로 머리를 헝클어뜨렸다. 아, 엄마는 좀 조용히 해. 창피하지도 않아? 뭐, 창피? 야, 이놈아. 내가 누구 때문에 이 고생을 하는데. 내 놈이 5년 전에 처신만 똑바로 했어도, 그때 쫓아내지만 않았어도 지금쯤 내가 사모님 소리 들으면서 호강하고 있을 거 아니야. 최말순이 민호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민호도 지지 않고 엄마의 손을 뿌리쳤다. 엄마가 쫓아냈잖아. 애 못 낳는다고 구박하고 밥 축낸다고 난리쳐서 쫓아낸 거 엄마잖아. 왜 나한테 뒤집어 씌워? 이게 어디서 눈을 부라려? 내가 그렇게 키웠어? 내가 못나서 마누라 도망가게 해놓고. 아우 몰라. 위자료 5천만 원 엄마가 내. 난 돈 없어. 엄마 때문에 내 인생 다 망쳤어. 뭐가 어쩌고 저째? 이 썩을 놈이. 철문 밖에서 두 모자는 서로의 머리채를 잡고 뒤엉켰다. 서로가 서로를 탓하고 원망하고 할퀴었다. 그토록 강조하던 끈끈한 핏줄은 돈과 욕망이 사라지자 추악한 진흙탕 싸움으로 변해버렸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들을 손가락질하며 비웃었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았다. 그것이 그들에게 내려진 진짜 형벌이었다. 평생 서로를 원망하며 지옥 속에서 사는 것. 평화로운 오후, 서연의 펜트하우스 테라스에서는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다. 엄마, 나 이거 봐라. 준우가 스케치북을 들고 달려왔다. 그림 속에는 활짝 웃고 있는 서연과 준우, 그리고 그들을 지켜주는 튼튼한 성이 그려져 있었다. 더 이상 그림 속에 검은색 크레파스로 칠해진 괴물 같은 사람들은 없었다. 와, 우리 준우 그림 실력이 늘었네. 정말 멋지다. 서연은 준우를 무릎에 앉히고 꼭 안아주었다. 아이에게서 나는 달콤한 비누 냄새. 이 평범하고 소중한 행복을 지키기 위해 그녀는 그토록 치열하게 싸워왔다. 준우야, 이제 안 무섭지? 응, 하나도 안 무서워. 엄마가 다 쫓아냈잖아. 우리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힘세니까. 준우가 해맑게 웃으며 서연의 볼에 뽀뽀를 했다.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멀리서 불어오는 바람이 시원했다. 5년 전 비 오는 밤 닫혔던 철문은 절망이었다. 하지만 오늘 닫힌 철문은 악몽으로부터의 완벽한 해방이었다. 서연은 준우의 손을 잡았다. 그 맞잡은 온기만이 세상의 전부이자 진실이었다. 이제 두 사람의 앞에는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만이 펼쳐져 있었다. 완결. 진정한 가족의 의미는 핏줄이 아닌 사랑에 있다는 걸 보여준 사연이었습니다. 5년 전 비참하게 쫓겨났지만 당당하게 아이를 지켜낸 서연 씨의 위대한 모성애에 큰 박수를 보냅니다. 이제 악몽에서 벗어나 새로운 성을 쌓아 올린 서연이와 준우. 두 사람의 앞날에 꽃길만 펼쳐질 수 있도록 댓글창에 행복해라 4글자로 따뜻한 응원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1초가 이들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과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평안하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달빛 인생 TV였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